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도전 사흘 만에 장모 구속으로 대형 악재를 맞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일단 선긋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9명은 오늘 밤 첫 TV 토론에 나서는데요.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과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사흘 만에 나온 판결이라 정치권에 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전날이었죠. 배우자가 이제 본인의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해명 부분으로 또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모에 대한 판결에서 이제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유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혐의 사실이나 또 공범들에 대한 입증에서 다 나왔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를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법정에 예외가 없다 이런 원칙론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법 적용에 예외가 있었다는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업자 4인이 관여된 사건이고 장모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3명에 대해서는 실형 그리고 집행유예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었는데 장모만이 형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책임면제각서라는 이유로 입건되지도 않고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인 예외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이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내는 것이 과연 이제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큰 악재를 맞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대통령은 훨씬 더 그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이나 장관 후보도 청문회를 통해서 엄청난 검증을 받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의 문제가 사실 항상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민정수석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별도로 하기도 하고 또 특별 감찰관 제도를 만들어서 친인척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국정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에게 있어서 친인척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장모가 이번에 구속되는 이 사건은 큰 악재 중의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그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뽑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 가족을 또 선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떤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 그리고 친인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본인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지만 법에 예외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의 공정한 잣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척 장모의 이제 구속을 통해 이 국정에 대한 어떤 후보로서 부담은 분명히 가질 것이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태도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윤 전 총장은 일단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선긋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이런 대응은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 건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또 의정부 지법에서 재판 중인 그 사건도 있고요. 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300억대의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사건인데 이 사건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만만치 않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단순히 이제 세간에 아니면 또 온라인 상에서 그냥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의혹이 아니라 수사가 돼서 재판에 진행 중인 사건이고 곧 결과가 나오기로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그냥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뭐 본인의 이제 원론적인 입장으로 이걸 일일이 해명하지 않는 것을 전략으로 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들은 이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처가의 문제이고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겠지만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 주변의 어떤 그 관리라든가 그 친인척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그 외에 이제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뭐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해명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하면 뭐 위기를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볼 때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번 판결이 1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 일단 대선 제형이 유동치고 있다고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역시 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위기라고 판단을 해주신 것처럼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입당을 해서 조직의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저는 입당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장모의 판결 문제는 1심 선고가 사실 예정된 상황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법의 잣대로 보았을 때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제기되는 의혹은 과연 2015년에 당시의 검사들은 어떻게 그 책임 면책 각서를 갖고 이거를 무혐의 처리했고 지금은 또다시 책임 면책 각서를 가지고 3년 구형을 하는 그 2015년의 검찰은 누구고 과연 2021년의 검찰은 누구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당시의 검사와의 어떤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관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명을 계속 이제 추적을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뭐 정대택 사건이나 계속 연이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의 사안이 터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출렁댈 때 이것을 보호하는 어떤 당이 없다면 사실은 그냥 뭐 허와 벌판에 나와 있는 것과 같거든요. 즉 이러한 사안이 제기됐을 때 무조건 뭐 감싸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당에서 정확히 밝혀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이게 정치 공세를 좀 막아낼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팩트와 정치 공세를 구분해낼 힘이 무소속으로 있는 한 제3지대 혼자 있는 한 그 힘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의 입당을 원래는 이제 민심 투어를 다 마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입당을 뭐 하려고 했던 일정에서 조금 더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그 일정이 조금은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박정희 재단을 방문하면서 일정을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당할 때까지는 지금의 어떤 선긋기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하리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오늘 사실 도서관 방문 같은 경우 했을 때도 또 비공개 일정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면 할수록 결국 언론은 더 집요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취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뭐 부인이 과거 이제 줄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이게 자충수냐 아니면 미리 이제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 검증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네. 실제로 당시에 줄리를 봤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증언하고 왜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주인이 봤다고 계속 증언들이 나오듯이 또 다른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선긋기만 갖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인 해명과 적극적인 어떤 그 액션 플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선택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 이재명 지사는 늘 뭐 본인의 입장과 이 생각을 뭐 가감 없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예. 평소에 쭉 생각하셨던 부분을 그대로 밝히셨다고 보고요. 뭐 이거는 사실 꼭 이재명 지사가 아니더라도 여권 내에 있는 인사라면 누구라도 이제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그 조국 관련 수사가 과도했고 또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이 광범위한 수사가 일률적으로도 적정했느냐에 대한 뭐 공통된 인식은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검찰개혁 과제나 그 이후 성과에 대한 이견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어제 그 조국 장관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말씀은 당내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힌 얘기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일단 형수 폭언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그리고 김부선 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하냐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20%대로 계속해서 정체 중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지율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안은 이제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또 본선에 가시더라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뭐 반복적으로 밝힌 입장이기도 합니다. 형수 그 폭언 관련 문제는 이미 뭐 녹음 파일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로서 확인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사과하고 또 하시는 것이고 김부선 씨 관련해서는 사실 자꾸 이제 거론되는 게 불편한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병원까지 가서 다 확인된 사항 아닙니까? 근데 뭐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거론이 되거나 후보자 검증의 문제로 될 만한 사안인지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지율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비 경선 국면이 시작됐고 이제 본선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한 30% 지지율이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대세론을 형성해야 이제 본선에 가서도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이때 분산돼 있던 표가 결집이 되고 이게 대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본인이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를 넘기 위해서 주요 이제 당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입장을 앞으로 계속 밝혀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서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가 이제 9명입니다. 9명이 오늘 밤에 첫 합동 TV 토론에 참석을 하고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총 4번의 TV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오늘 합동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인트를 보고 좀 보면 좋을까요? 네, 그저께 이제 프레스데이 행사를 하긴 했는데 아직 9명이나 되는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 자체도 이제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국민들께 인사하는 자리고 또 이제 출마의 변에서 다들 각자가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 전혀 잘 주요 후보 외에는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각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선 차기 대통령의 비전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구도에서 측면에서 보면 9명 중에 이제 3명이 컷오프가 되는데 물론 이제 5일에 이광재 또 정세균 후보의 단일화가 있겠지만 이제 그 컷오프를 둘러싼 이 후보들 간의 경쟁하고 또 2, 3위 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구도에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후보들 간에 본인이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2위의 안정적 수성을 위해서 상대 후보와의 어떤 이 경쟁적인 모습 그리고 본인이 더 이제 그 후보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그 경선이 흥행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이 됐고 민주당 경선 흥행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실 곤욕스럽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의 이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제3지대의 후보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입당 문제, 그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의 이제 국민의 당과의 합당 문제 등 이게 긴장감이 있는 그런 정치 일정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새로운 후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가 9분이 나왔지만 9분이 다 기존에 다 익숙한 후보들이고 또 뭐 제3지역의 뭐 어떤 존재
후보의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흥행 요소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국민 면접을 도입한 것도 저는 경선 기획단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김경률 회계사를 국민 면접관으로 그러니까 조국 흑서를 썼던 사람을 어떤 후보를 면접하는 면접관으로 그다음에 이제 윤익의 이제 김소연 대표라든가 이런 좀 약간 좀 보수적이면서도 또 중립적인 이런 어떤 젊은 청년들을 면접관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인데 네. 이게 이제 시도 되자마자 이제 무산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역시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비판의 문제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이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있는 건데 이번에 국민 면접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이런 사례를 보면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흥행 요소에서 결국 흥행이라는 건 국민들의 어떤 동의와 마음을 얻는 그 과정일 텐데 이런 부분에 많이 제약이 있구나. 차라리 뭐 우리 진중권 교수나 그다음에 이제 뭐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 같이 엄청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워서 오히려 이게 후보와 토론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그다음에 후보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해야 흥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이번 면접관 선정 과정을 둘러싼 소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선 흥행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관심을 끄는 이슈들은 주로 다 야권발로 계속되고 있고 또 여전히 또 이준석 당대표 선출의 어떤 효과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시작한 민주당 경선이 국민들 관심을 끌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경선 기획단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을 통해서 국민의 눈길을 좀 끌 수 있는 내용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기획으로서의 완성도하고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이나 당원,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당의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흥행이나 이런 요소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고민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단 단장께서도 좀 그런 판단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게 단순히 후보들 측의 어떤 비판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이게 이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냐,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게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문제로 크게 대립은 했지만 그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주관과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물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다 수용하고 그 부분을 다른 어떤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굉장히 이제 증오에 가까운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런 분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객관적 시각에서 당에 대한 비판 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분이 오셔서 국민 면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후보자들이나 당원들 다수의 판단이었고요.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이제 새롭게 경선 일정을 가져가는데 어떤 흥행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답게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선 기획단이 좀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의 전체 판도를 한번 보자면 1위 싸움보다는 지금 2위 싸움이 더 치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 단일화를 예고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선 전체 판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변화가 생겼죠. 이제 추미애 장관의 출마 선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오실 수 있겠느냐라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당내에 좀 뭐 열성 당원들 내에서 그 결집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순하게 예비 경선 통과를 넘어서 실제 2위 경쟁을 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네. 실제 이게 경선 단계에서는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선까지를 쭉 봤을 때는 뭐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건 틀림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1위 후보에 대한 견제는 다른 후보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생각을 같이 하는 후보들 간에 또 단일화 논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 나온 두 분의 단일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는 전략이 과연 이제 성공할지에 대해서 여러 판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경선 판도 자체가 좀 다소 밋밋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추미애 후보의 부상하고 또 예비 경선에서 이제 어떤 후보가 컷오프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관심 포인트가 집중이 되면서 예.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차츰 민주당 경선에 어떤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는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상당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 당 핵심 인사가 이번 주말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 지지율은 비슷한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 그 후보 개개인 인물을 보면 좀 지지율에서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한 자릿수 정도던데 이런 그 당 내에 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인사를 끌어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 현재 이제 당내에 이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죠. 뭐 예. 원희룡 지사나 유승민 의원이나 또 하태경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워낙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와 맞서면서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지지율을 워낙 이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야당 내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정당의 이제 후보들이 이제 길을 못 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7, 8월을 경과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지지율의 변화를 이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장모가 이제 구속되는 이제 두 개 이제 사실 최근에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본인의 도덕성 검증과 그다음에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을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 지지율이 빈 공간이 생겨야만 이제 국민의힘 내 현재 당내 주자들이 지지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민주당 이제 후보가 이제 결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로 만약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단일한 한 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제 주자들과의 1대1 가상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윤석열 총장을 이재명 후보하고 붙여도 뭐 보수 야권에서 이기고 뭐 원희룡 지사를 붙여도 원희룡 지사가 이기고 이런 구도가 생긴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수 지지층에서 왜 굳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에게 왜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지? 이런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 자당의 국민의힘의 후보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 경선판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냥 그런 점이 관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걸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번에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되찾아오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앞으로 윤 의원의 좀 역할이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이제 메시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론적 논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 이제 율사 출신의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이 야권에 많은 편이고 뭐 경제 전문가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등장하겠지만,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본인의 이제 능력 검증,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아주 치열하게 아마 논박을 좀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여성 의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이제 여성 후보가 없는데 여성 후보의 장점이 있고 또 초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어떤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약간의 신선감 이런 것들을 주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야권의 후보 진영은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이런 결과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